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수요일 편은 귀차니즘이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오늘의 귀차니즘은 세월호 침몰과 청해진 해운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청해진 해운. 그 총체적 부실을 파헤칩니다. 귀차니즘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 뉴스가 어려운 분들, 귀를 열고 찬찬히 들어보면 경제가 쉬워집니다. 어려운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들의 귀차니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들이 만드는 귀차니즘 4월 넷째 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경제부 김지혜입니다. 오늘이 네 번째 방송인데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저희 기자들도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저희는 오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차분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경제 뉴스부터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경제 뉴스 탑 5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 SDS 화재 소식입니다. 20일 삼성 SDS의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가 나면서 삼성그룹의 주요 홈페이지와 금융계열사의 서비스 장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화재로 인터넷을 이용한 카드 결제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중단됐고 삼성카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든 서비스도 불통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 중으로 예정됐던 삼성그룹 대졸공채 직무적성 검사인 SSAT 합격자 발표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현대중공업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21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만들고 있던 LPG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선박에는 10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어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게다가 현대중공업은 지난 한 달간 3번이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7일 금감원은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 원을 투자해 59억 5천만 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향후 3년에서 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금감원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 행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밝히면서 금감원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KT 소식인데요. KT가 명예퇴직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총 8,300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KT가 2003년부터 3차례 진행한 명예퇴직 가운데 최대 규모인데요. KT는 이번 명퇴로 매년 약 7천억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KT 새노조는 비연고지 전출 등을 내세워 명퇴 대상자들을 압박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쇼핑을 자제하고 유통업체들도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판촉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GS샵은 사건 이후 매출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공무원 등의 단체 여행 취소율이 50%를 넘어선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경제뉴스 탑5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탑5 뉴스 봤는데요. 김종철 기자, 현대중공업 얘기 더 해주시죠. 저는 아까 말씀하신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 소식 이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날 우연히 정몽준 의원이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날.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이 지금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거든요.
근데 정몽준 의원이 사과한 게 자기 아들 때문에 사과를 했잖아요. SNS에. 아들이 뭐라 그랬죠? 그 페이스북에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관련 사고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미개하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당연히 사과지만 이렇게 최대 주주로 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지금 몇 달 사이에 몇 명이 지금 사고로 죽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김종준 하나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금감원이 문책 경고를 내린 거면 사퇴를 하라고 하는 거나 이제 그걸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김 행장이 지금 안 하겠다. 좀 더 마무리를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해서 두 지금 금감원과 그 하나은행이 좀 기운이 안 좋은데요.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징계 내용을 조기 공개를 하는 등 이제 사퇴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금감원이 정말 이런 그 시중은행장의 징계를 발표하고 또 그 내용도 막 이렇게 공개하는 게 굉장히 솔직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이례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은행 쪽은 또 아까 관계자와 얘기를 해보니까요. 이건 관치다 이러면서 또 약간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두 사이가 금융당국과 하나금융 사이가 갈등이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KT 소식 보면 네, 김시영 기자 이거 취재하셨죠? 네. 지금 8,300명이면 지금 KT 전 직원이 32,000명이니까 거의 한 26%에 해당되거든요. 사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뭐 회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나와서 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뭐 퇴직금 뭐 1억 2억 갖고 나오셔서 뭐 자영업자가 되시거나 또 다른 이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시거나 또 이분들이 또 하던 일은 또 외주를 주거나 그 또 비정규직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KT 입장에서는 인건비 줄이는 거라고 하지만 전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는 또 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한 회사에서 직원이 4분의 1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운영이 되나요? KT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사실 그동안 돈 먹는 하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죠. 유선 부분에 그렇죠. 대한 어떤 네. 너무 과잉. 일- 자리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렇죠. 그런 판단 때문인 건데요. 사실 한국통실 시절부터 보면은 이게 사실 그 공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또 공기업이 어떤 자꾸 지금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세월호 참사 여파로 유통업체들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보도 나왔는데 네, 김동환 기자. 네, 저는 실제로 좀 체감을 하는 게요. 저는 아무래도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 페이스북 뭐 친구 같은 경우 SNS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밤에 야식이 안 올라와요 전혀 사고 이후로. 네, 페북에. 네, 페북에. 네. 즐거운 소식들이 좀 사라졌죠. 그렇죠. 그 거의 뭐 이렇게 밤에 어떤 구조 작업, 네. 작업이죠. 예, 네. 구조 작업을 많이 밤에 하다 보니까 관련 소식들도 밤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뉴스 공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도 그 치킨집 사장님이랑 제가 친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로 좀 많이 좀 사람들이 닭을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뭔지 저도 이유는 모르겠으나 좀 죄책감 같은 거 느끼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소비할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김종철의 경제 미디어 비평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세월호 사고 자체가 국가적인 어떤 대형 참사이다 보니까 언론들도 이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이제 보도하면서 언론들이 사실상 욕을 참 많이 먹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기자 생활을 한 지가 이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자 생활한 지 지금 15년 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솔직히 요즘 이런 분위기를 보면 기자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경제 쪽을 전담을 하다 보니까 아직 사고 현장에서 이번 사건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취재를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가만히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예, 인터넷에서는 이제 기레기라는 말, 기자 플러스 쓰레기라는 말인데요. 그렇죠. 네. 이 말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어떤 현상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들 사이에서 그 기자 그리고 언론에 대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는 것이고 또 이번 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언론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희도 이제 사회부와 지역 취재부 그리고 사진, 편집부 등으로 특별 취재팀이 이제 꾸려져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제 기자들에 대한 그 현장의 불신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전부 다 보도는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지금 언론들이 이런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난주 16일이죠. 16일부터 이제 언론들이 낸 그런 오보도 참 많았고 또 취재 과정에서 황당한 또 내용들도 많았고 또 그것들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국민들 입장에 보기엔 좀 이런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침몰 사고 초기에 네. 그 방송에서 전원구조라는 말이 이제 자막이 그렇죠.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정말 저도 그때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그 탁 뜨고 사람들이 좀 안심한 좀 네. 측면도 있었고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곧바로 그 300명이 넘는 숫자가 갑자기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딱 바뀌니까 뭐 진짜 멘붕이 온 거죠. 국민들도. 근데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언론들이 솔직히 어떻게 보도를 하길래 하여튼 현장에 있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해경이나 어떤 해양수산부 정부 쪽의 어떤 미확인된 그런 발표만 믿고 성급하게 이렇게 보도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대형 오보를 내버린 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구조 작업 과정에서도 무리하게 보도를 하는 무리한 보도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그 종합 편성 채널 JTBC 뉴스 앵커가 이제 막 구조된 여학생한테 황당한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 또 어떤 그 지상파죠. 거기는 아예 그냥 혼자 구조됐던 6살 어린이 아마 다 아실 텐데요. 그 여자 어린이 얼굴이나 이름이 아주 그대로 나온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뭐 종편 채널 MBN 같은 경우에도 그 민간 잠수부를 이렇게 사칭한 여성의 인터뷰 이게 나중에 이제 그게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정말로 그 여성 인터뷰가 그때 아주 큰 이슈가 됐고 완전 온 나라가 아주 발칵 뒤집힌 경우가 있었죠. 네. 네, 그 여성분이 이제 경찰에 자수를 했던데요. 네네 자수했습니다. 경찰에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제 체포영장 발부받고 또 그런 것들이 언론을 타니까 그 여성분도 이제 그 아마 압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자수를 했고요. 경찰에서 지금 구속영장을 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자기가 이렇게 전달해서 뭐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여성을 보도한 이제 MBN에 대한 수사도 한다고 하던데요. 네, MBN에 대한 수사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경찰 이제 그 여성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고 또 그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동조한 측면이 있죠. 그 MBN에 대해서도 그 여성에 대한 섭외 과정, 방송 과정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그 MBN 보도국장이 그 해당 인터뷰에 대해서 직접 뉴스 시간에 나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아마 경찰이 MBN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또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됩니다. 네, 이번 이제 보도 관련해서 언론사들의 사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진짜 그 재난 보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사과한 것도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JTBC 손석희 사장이 뉴스 시간에 첫머리에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MBN도 사과했고, 그다음에 공중파인 SBS도 사과를 했죠. 사고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 기자가 웃는 모습이 그대로 이제 그 화면을 타는 그런 사고가 났고, 또 신문들 입장에서도 주로 석간지, 그러니까 문화일보, 뭐 내일신문 이런 데서도 사건 초기에 오보를 내서 지면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 오마이뉴스도 사과를 했죠. 네, 저희도 예외가 아니죠. 아무래도 저희처럼 이렇게 온라인 매체는 또 시분초를 다루다 보니까 물론 뭐 그게 뭐 변명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사고 초기에 정부 발표를 믿고 구조자, 실종자 수를 잘못 보도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본부장이 독자들하고 이쪽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워낙 언론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니까 이제 기자협회 차원에서 긴급하게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내놨던데요. 네, 20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기자협회에서 긴급하게 이번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10개 항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일단 긴급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번 그 세월호 참사 보도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신속함 있게 빠르게 보도하는 것보다는 먼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주요 취재 현장에서 신중하게 하되 희생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 이런 보도 가이드라인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그 생존 학생들, 그리고 또 아동이나 그다음에 이랬던 그 과정에서 취재를 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하튼 우선은 이 가이드라인부터 좀 지켜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조만간에 재난보도 준칙을 만든다고 하니까 아마 또 그걸 보고 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일주일여 시간 정도가 흐르면서 네. 언론들의 보도들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이제 실종자 구조 작업이 중요하면서도 점차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등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언론들도 처음에 좀 각기 다른 얘기들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기본적으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신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가의 칼럼이나 사설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번 사고의 어떤 원인 분석, 그리고 정부, 국가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냉철한 비판을 담은 글들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판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 그 월요일자 사설 제목이 묻는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사설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인가라는 거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어떤 국가의 재난 대응 체계, 그리고 위기 관리 실태, 이것들만 보면 정말 정부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고요. 경향신문은 같은 날 좀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참사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1년짜리 계약직 선장, 그리고 선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점을 이렇게 들어서 청해진 해운이 애초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돈 버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어떤 천박한 사고,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없는 이런 성장주의, 정부의 무능력,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비판하면서 말 그대로 이에 한국 사회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경향신문은 쓰고 있더라고요. 조선이나 중앙이나 이제 동아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은 어떤가요? 네, 조중동 이른바 보수 언론들도 많은 지면과 기사들이 쏟아내고 있고요. 특히 사설 등에서도 정부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약간 아까 한겨레나 경향과 약간 시각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긴 한데, 조선일보는 월요일자 보면 세월호 쇼크, 대한민국 다른 곳은 안전한가,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설마 이런 사고 나겠느냐, 이런 설마병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이다, 그래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실었고, 또 오늘사 사설에서는 정부의 재난 대응 체제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사설 칼럼을 이제 진도 현장에서 썼던데요. 네, 중앙일보가 보면 이런 큰 사고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좀 독특한 어떤 글을 잘 올리는데요. 사설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자부터 오늘까지 계속 사설을 현장에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도 팽목항의 현장 목소리를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자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기로에 서 있고, 지금 같은 어떤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는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국민들이 이제 국가란 무엇이냐, 정부란 무엇이냐, 이런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사설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네. 경제신문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경제신문들, 그러니까 매일경제나 서울경제, 주요 경제신문들도 종합 일간지만큼은 아니더라도 지난주에 이어서 많은 지면을 통해서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 주요 경제신문 가운데 한국경제신문 노조가 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점이 좀?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제신문 가운데서도 가장 친기업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좀 보통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경제신문의 대주주가 아무래도 주요 주주들이 기업들
국내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신문 논조도 좀 그런 친기업적 성향이 있는데 이번에 그 신문도 한국경제신문도 뭐 지난주부터 종합면이나 이런 내부면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 세월호 사고를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설이라는 게 신문의 어떤 얼굴이고 그 신문을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칼럼 그런 거죠. 근데 사설에서는 거의 이번 사건을 다루지 않았어요. 모든 종합 일간지나 뭐 같은 경쟁 매체인 경제신문들도 거의 매일 사설을 통해서 이번 사고를 비판을 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 유독 한국경제신문만 월요일치까지 사설 쓰지 않다가 오늘자 화요일 한 일주일 정도 다 돼가지고 온 나라가 비탄에 잠길 수만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게 이제 요지가 나라 전체가 이제 집단 무력증에 빠진 듯하고 또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여행이나 레저 활동이 줄어가지고 참사 경제가 참사 뭐 이런 거죠. 참사 경제란 말이 나올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온 나라가 일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한마디로 일을 하자 뭐 이런 거죠. 네. 이 신문 이제 논설위원이 오늘자에 칼럼을 하나 쓰셨던데요. 네, 여기 한국경제 논설위원 실장이란 정규재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되게 참 보수파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되게 유명한 어떤 그 선봉이시죠. 그렇죠. 네. 칼럼니스트이기도 한데요. 오늘자의 그 칼럼이 참 독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제목이 슬픔과 분노를 누그러뜨릴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부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번에 그 현장에서 유족들이 총리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 이런 것들을 들면서 일부 유족들이 이런 모든 행동들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썼고요. 또 유족들이 청와대 행진한다고 한 것도 있었죠. 근데 과연 청와대를 행진한다는 게 무슨 문제가 풀릴 것이냐. 격앙된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태도가 불가능한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한탄조 뭐 이런 식의 좀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규주 실장이 우리나라를 나름대로 대표하는 그런 보수파 논객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글쎄요 아직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 제대로 아직 분노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정규재 실장은 너무 많이 지금 분노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누그러뜨릴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정규재 실장의 그 칼럼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철 기자의 경제미디어 비평이었습니다. 귀를 열고 찬찬히 들어보는 이코노믹 프리즘. 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들의 귀차니즘. 이번 코너는 이슈 뽀개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세월호 침몰 그리고 청해진 해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부터 해볼까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김종철 기자가 얘기해 주시죠. 네, 이번에 침몰 사고를 낸 그 세월호를 운영하는 선박 업체가 바로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입니다. 1992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2003년에 인천 제주 항로에 6,000톤급 여객선을 띄우고 그 이후로 사업을 꾸준히 이렇게 확장해온 그런 회사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 자기 자본이 65억이고요. 부채가 266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로 따지면 무려 400%가 넘는 그렇게만 경영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난 인천 제주 항로는 독점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원래 청해진 해운이 인천 제주 항로를 독점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 항로 외에 인천 백령도 그리고 전남 여수에서 검은도까지 가는 다른 항로에도 여객선을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 제주 항로 쪽은 나름대로 독점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익이 내지는 뭐 나름대로 좀 운영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다른 곳 이런 항로에서는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2000 몇 년이죠? 12년인가요? 세월호를 수입을 했잖아요. 일본에서요. 네, 그 과정에서 빚도 지고 있고 또 해운업 자체도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경영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회사 실제 주인이 그 옛날 오대양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이 회사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 주주가 천혜지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청해진 해운 지분을 39.4%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혜지라는 회사가 되게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천혜지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I1I 홀딩스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I1I 홀딩스라는 회사의 주요 주주가 유혁기, 유대균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유혁기, 유대균의 아버지가 그 유병헌이라는 그 전 세모그룹 회장이에요. 네, 그 유병헌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에 연루됐다가 징역형을 살았던 그분이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1987년인가요? 그때가 특정 교파 광신도 32명이 서로 이렇게 돈 문제가 좀 얽혀 있어가지고 집단 자살해서 아마 온 나라가 굉장히 충격에 빠뜨린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대양 사건. 근데 이제 그때 병언 아까 말씀드린 그 전 세무회장이 91년에 오대양 사건과 연관이 돼가지고 상습 사기 혐의로 체포가 돼가지고 징역 4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세무그룹이라는 회사가 총수가 또 구속되고 또 오공정권과 유착설 이렇게 막 불거지면서 97년에 부도를 냈습니다. 그때 금융권이 한 2천억 정도 피해를 내고 부도를 내버렸죠. 그 세모라는 이제 회사가 청해진 해운으로 다시 태어난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97년에 그 세모가 이제 부도나서 사실상 그 그룹이 공중분해 됐는데 그 세모가 부도난 다음에 2년 만에 청해진 해운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다시 내걸고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짧은 시간에 어떤 돈으로 그렇게 다시 시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아마 이건 이제 검찰에서도 아마 이런 거를 볼 텐데요. 97년에 이제 세모가 부도가 났고 2년 만에 다시 청해진으로 갈아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99년에 그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 투자자들한테 청해진 해운을 세웠다고 하면서 한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청해진 해운은 그 전에 그 세모라는 회사의 선박 그리고 사무실 그런 걸 그대로 넘겨받고 또 주소도 지금 그대로 옛날 그 세모 그 주소라고 하던데요. 여하튼 사실상 세모의 그 사업 내용들 그대로 다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유병헌 씨하고 두 아들 이름으로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업계 쪽에서는 사실상 옛날에 세모그룹이 부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뿐만 아니라 금감원이나 국세청 같은 이제 국가기관들이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나오던데요. 네, 그 아무래도 이번 그 세월호 참사의 기본적인 원인 제공자로 지금 청해진 해운이 지금 뽑히고 있고 또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를 일본에서 도입한 과정 그리고 또 증개축 또 막 그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 과정 그리고 또 지금 이 유병헌 씨 이쪽 일가가 재산이 지금 한 수천억 대라고 지금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재산 형성 과정의 어떤 비리 이런 의혹까지 지금 막 그 아직 뭐 검증되진 않았지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또 직접 수사까지 지시했으니까 지금 뭐 검찰, 국세청, 금감원 나름대로 사정기관들이 막 청해진 해운 포함해서 계열사들 뭐 다 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번 침몰 사고의 책임자가 청해진 해운 이쪽으로만 좀 쏠릴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아마 해운 비리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별도의 또 세월호의 사고의 또 다른 책임은 또 다르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김동완 기자, 이번 사고의 배경에 규제 완화책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세월호는 대규모 중축을 한 오래된 선박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도 배가 약간 기우는 등 상태가 좀 이상했다는 현직 선원들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운행이 안 될 배인데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이 해운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승객들을 태우게 됐다. 이런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었죠. 왜 원래는 운행이 안 될 배였다는 건가요? 원래 국내 여객선은 그 설령이라고 해서 이 배의 나이를 말하는데요. 설령이 최대 20년까지만 손님을 태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MB 정부가 2009년에 이걸 최대 30년으로 바꿨습니다. 세월호가 일본에서 1994년에 건조된 오래된 배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금감원에 제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 2012년 10월에 이 일본에서 이 배를 수입했거든요. 이 18년 된 배를 가져와서 10년 이상 더 쓸 계산으로 객실을 늘리고
뭐 이런 목적으로 대대적인 증설 공사를 한 걸로 감사 보고서에 나오죠. 원래 이 배를 일본에서 운행하던 마루에 페리사에 따르면 청해진 해운이 이 배를 사가면서 재운항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거의 폐선에 가까운 배를 사다가 한국에서 여객선으로 이제 약간 뜯어 고쳐서 재활용을 한 셈이죠. 2009년에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 회사가 이런 영업을 할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배를 그렇게 들여오는 과정에서 또 이 회사가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김재 기자가 어제 취재를 했었잖아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청해진 해운이 2012년에 일본에서 오래된 중고 선박을 116억 원에 들여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에게 이제 100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100억이요. 굉장히 많은 돈 같은데. 네, 그렇죠. 이제 116억 원 중에서 100억이면요. 많은 돈이죠. 그래서 특혜 대출 의혹이 불거지는 까닭인데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려면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튼실해야 하는데 청해진 해운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한 회사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줬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세월호를 들여오기 전 이제 직전인 2011년도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청해진 해운은 자본금이 47억 원에 부채가 131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때 부채 비율이 이미 278%나 된 거죠. 영업 적자도 5억 원 넘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배를 들여오기 직전에는 부채 비율이 278%, 영업 적자도 5억. 이런 회사에 산업은행이 100억이 넘는 돈을 대출해줬다. 이런 말이군요. 네, 산업은행은 이제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줬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세월호의 이제 자산 가치를 봤을 때, 그리고 인천 제주 구간의 운항료를 올리면 충분히 원금을 갚을 것이라고 이렇게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금융당국에서도 무리한 대출이라는 시각이 있던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더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도 그렇고 이 세월호의 증개축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나오면 이제 알겠지만 지금까지 세월호를 국내로 들여와서 승객들이 들어가는 곳을 새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일본 현지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무게가 무려 800톤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동차 등 화물이 들어가는 곳도 늘리면서 세월호 운항 안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노후 선박 증개축 관련한 규정을 찾아봤는데 이 기자들이 관련 규정이 없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결국 해운업계 이익을 위해서 규제들을 다 풀어준 건데요. 결국 회사 돈보따리를 채워주기 위해 선박의 가장 중요한 안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죠. 물론 정부나 관련 단체에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서 승인을 해줬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들 모두 한통속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수부 마피아라는 얘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예, 그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에 민간기관 고위직으로 취직하는 사람들을 해수부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비단 해수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거의 전 부처에 걸친 고질적인 문제죠. 기재부나 아니면 금융 관련해서도 네. 이제 마피아들의 어떤 장명들이 있었는데요. 이 해수부 마피아는 사실 언론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 네, 좀 생소한데요. 좀 생소하죠. 네, 아무튼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크게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해운조합 같은 경우는 이 역대 이사장이 12명이 있었는데 초대 이사장과 2대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한 30년 가까이 계속 해수부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던 그런 좀 황당한 일들이 있었죠. 이번 사건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네, 그게 그냥 마피아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일정 크기 이상의 국내 선박들은 해수부가 위임한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월호 같은 경우도 한국 선급이라는 곳에서 선박 검사를 받는데 여기가 해수부 마피아들이 많은 걸로 유명한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올해 2월에 선박 검사를 받았는데 세월호의 구명 뗏목 46개 중에 44개가 안전하다는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사고 당시에 펴진 뗏목은 1개뿐이었죠.
현장 점검이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방금 얘기 말씀드렸던 그 해운조합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선박들의 어떤 운항 관리 이런 쪽을 맡고 있는데 화물 적재량이나 선원 숫자, 승객 숫자 뭐 이런 거를 배가 떠나기 전에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준석 선장이 그런 사항들을 허위로 적어서 이 해운조합에 제출을 했는데 조합에서 현장 점검 없이 출항을 허가했죠. 네, 이번엔 세월호 비정규직 문제를 짚어볼 텐데요. 김시영 기자, 세월호 사고 직후 승객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가장 먼저 탈출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었다고 하죠. 네, 이 비정상적인 비정규직 채용도 이번 사건을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해진 해운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간판부나 기관부 선원들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준석 선장도 정식 선장이 아니라 원래 그 선장이 휴가 갔을 때 대신 투입하는 1년 계약직 대체 선장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세월호 같은 대형 여객선은 선장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게 맞는데요. 비정규직 선장을 대신 투입한 거죠. 또 세월호 승무원 29명 가운데 절반인 15명이 1년에서 6개월짜리 계약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조타수 3명을 포함해서 간판부와 기관부 선원 17명 중에서 12명이 비정규직이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비정규직 선원이 많으면 소명의식도 좀 부족하고 서로 호흡 맞추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사실 비정규직이라고 소명의식이 특별히 떨어지거나 업무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자기 구명 조끼까지 벗어가면서 학생들을 구했다가 숨진 그 세월호 승무원 그 박지영 씨 아시죠? 네. 그분도 이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직원 처우가 근무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 청해진 해운을 보니까 그 직원들에게 투자하는데 특히 인색했어요. 이 이준석 선장 월급도 270만 원밖에 안 됐고요. 다른 선박직 그 선원들도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다른 선사 기준으로 보면 한 60에서 7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청해진 해운 접대비는 이제 6,600만 원이던데 선원 연수비는 고작 54만 원이었다고 하죠. 이 선원 연수비란 게 결국 이제 직원들 안전교육이나 훈련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이렇게 직원 투자가 소홀하면 이번처럼 큰 사고가 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겠죠. 아까 김재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임시직이 많으면 이제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서 일사불란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젊은 정규직 항해사들이 이 비정규직 선장 말을 제대로 들을 리도 없고요. 네, 결과론이지만 청해진 해운이 이제 정규직을 늘리고 안전교육에 돈을 더 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예단하기는 힘든데요. 이 청해진 해운이 지난해 그 7억 8천만 원 손실을 봤는데 이 광고 선전비는 2억 3천만 원을 썼다고 그래요. 그 돈을 직원 처우 개선이나 어떤 이런 그 연수비에 썼다면 이번 사고가 났을 때 똑같은 사고가 났더라도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었겠죠. 사실 아까 톱5 뉴스를 다뤘던 KT 8,000명 명태도 문제가 많아요. 회사가 경영 잘못해놓고 직원들한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이게 이 사람들을 하던 일을 비정규직이나 이제 외주를 주게 되는데 그 지난번에 났던 이제 대규모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SK텔레콤의 그 통신장애 같은 이런 사고가 나타나는 것도 이런 그 비정규직 이런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청해진 해운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합동수사본부 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죠.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이 세월호 사고를 이렇게 보면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데 이번에 저희가 오늘 얘기한 그런 그 사실상 수명이 다 끝난 배를 이렇게 수입하는 순간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배를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증객축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안전 점검이나 운항 허가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안전 관리 자체가 거의 없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사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확 드러나는 건데 사실상 그런 우리나라 그런 해상 선박의 안전 관리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그 우리가 이제 성장 지상주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돈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돈에 눈먼 그런 선박 회사도 있고 또 그런 안전 관리 업체도 같이 연결돼 있고 또 거기에 또 정부도 규제 완화 형식으로 다 풀어주고 또 이번에 해수부나 해수부 마피아처럼 또 다 연결돼 있고 이게 꼭 굳이 여기 해양 쪽에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사회 전반에 이런 여러 가지 아직도 이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런 거대 큰 어떤 사고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도 커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신문 논술위원은 뭐 이제 좀 누그러뜨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국민들의 분노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것들이 앞으로 이런 원인과 그런 대응 시스템들이 막 불거져 나오면 국민들의 분노가 과연 어디로 튈 것인가 저는 오히려 더 그것들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지금의 분노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번에 그런 걸 좀 보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사건은 이제 처음 겪는 것 같은데요. 우선 뭐 구조적인 문제들도 오늘 많이 짚어봤지만 우선적으로는 빨리 구조가 좀 빨리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김시영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오늘 청해진 해운만 갖고 집중적으로 하긴 했지만 사실 청해진 해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어떤 대한민국 성장의 어떤 한계를 이 표본처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94년, 95년 성수대교 붕괴되고 삼풍백화점 붕괴됐을 때 이 단지 그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70년대, 80년대 어떤 고속 성장의 어떤 부작용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가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완화라든지 이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 양극화 이 2000년대 들어서 어떤 양극화의 어떤 문제가 이 총체적으로 또 이 반영돼서 이 사건이 커진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동완 기자. 그 뭐 저는 페북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그 뭐 정부가 뭘 잘못했냐 사실 이런 뉘앙스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떤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보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대응이나 초기 대응이나 어떤 그 관리나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오늘 봤던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 중에 하나는 이 해양 뭐 관련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인터뷰를 안 해준대요 기자들한테. 네, 그런 보도가 나왔죠. 네, 네, 노컷뉴스가 이제 보도를 했죠.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했더니 아 좀 그렇다고 하면서 그냥 계속 캐물어 봤더니 뭐 어떤 압박을 받았다. 네. 예, 그 뭐 정부 쪽에. 예. 네, 그 전문가 그리고 그런 지식인 그룹도 다 얽혀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관계. 예, 이해관계도 얽혀 있는 거고 네. 학교에서 이제 학교로 보통 압박을 넣으면 그렇죠. 교수들은 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뭐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생각을 올리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뉴스를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정부한테 따질 걸 좀 정확하게 따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나 02733-5505로 전화 주신 후 내선번호 274번을 누르시면 담당자와 연결됩니다. 이털남 시즌3 수요일 순서 경제부 기자들이 만드는 귀차니즘 4월 넷째 주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지혜, 출연 김종철, 김시연, 김동환, 제작은 김윤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쉽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